이 세상에 일부러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거의 없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왜일까를 생각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방법을 몰라서였다. 말버릇 하나 바꾸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확신할 수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할 텐데요.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에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조금 우물쭈물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매일 책 읽고 뭔가 애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지? 라는 데에서 대답이 훅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들의 말버릇, 말의 습관만 바꿔도 엄청 달라진다고 자신해요. 책을 처음에 읽을 때에는 약간 좀 뜨뜨미지근하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실천하고 있나? 생각을 했더니 또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 총 64개의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골라서 낭독해 드릴 텐데 우리가 또 그거 다 기억하려다 하나도 못 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라드린 말버릇 중에서 딱 2개, 가장 공감된다, 그거 딱 2개 골라서 댓글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굳이 종이 같은 거 찾지 마시고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머리에 남게 되고 그것은 또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말버릇을 바꾸면 행복해질까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나는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앞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진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때로는 정말 깜짝 놀란 만큼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두뇌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감정을 언제까지고 기억해야 한다면 삶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고통스러운 사건은 빨리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리의 기억 장치가 고통스러운 일은 최대한 삭제하는 쪽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나에게 괜찮은 사건만을 저장하고 나쁜 기억은 빨리빨리 날려버리려 한다. 컴퓨터 메모리처럼 입력된 내용을 영구 보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의 사정에 맞는 일만 기억하도록 취사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낙관작용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의 심리학 권위자인 해리 바릿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있다. 그는 대학교 1학년생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영어 이렇게 5과목의 고등학교 때 성적을 떠올려 보도록 했다. 이후 자신이 기억하는 바가 맞는지 집에서 결과를 찾아 비교하도록 했다. 과연 학생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의 성적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조사 결과 A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자신의 성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D처럼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는 기억이 모호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적이 A인 과목은 기억이 90%가량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D인 과목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30%만이 정확히 기억했다. 대학교 1, 2학년생에게 고교 시절은 비교적 최근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억 장치는 불쾌한 추억을 망각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불쾌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들어도 그리 마음에 담아두거나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머지않아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알아서 지워줄 테니 말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왠지 따끔거리거나 미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럴 때 오늘 왠지 몸이 무거운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만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무조건 나 자신을 속여야 한다. 숙취가 남아있어도 상쾌해. 오늘도 컨디션이 최고야. 라고 말해보는 식이다. 이렇게 꾸며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면 정말 기분이 한층 나아지게 된다. 전 예일대학교 총장이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레비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 최대한 행복한 일만 떠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이 그룹에서 감기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가라앉는 결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얼마나 있어야 몸이 회복되리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감기를 물리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셀러비 교수는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반대의 경우도 실험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그룹에게 슬픈 일을 생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그룹은 몸의 통증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증상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일수록 더욱 신경 써서 행복한 일만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오늘은 멋진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 왠지 오늘 회의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날이 기분 좋게 개어 있으면 와, 하늘이 맑아서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매일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날이 갠 풍경만 봐도 괜스레 기분이 들뜨면서 행복해진다. 반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오는 날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비가 오면 가로수가 물을 흠뻑 머금어서 더 예쁠 것 같아. 분명 비를 피하는 데만 급급해 우산을 푹 눌러 쓰는 버릇에서 벗어나 가로수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빗속을 걷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암울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 그날 하루가 종일 우울해진다. 그러니 무엇이 됐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하면 할수록 좋은 자화자찬. 정말 잘했어. 근무 중에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버릇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쉽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거는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언어 또는 내 언어라고 부른다. 전 미국 몬테나 대학교의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인 필립 본스타인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내적 언어 기법을 활용하여 공부를 지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아이가 연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생이 모델이 되어 아이와 함께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이를 따라할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아이가 혼자서 말하며 진도를 나가도록 지도한다.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하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더라? 맞아. 먼저 도형을 그렸지? 우선 여기에 선을 긋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하는 법을 지도하자 내적 언어 기법을 배우기 전에는 10%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던 학습 진도가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금세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일해보자.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단조로운 작업이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또 다른 날을 등장시키도록 하자. 업무를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분명 재밌게 느껴질 거야. 우선은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개선점을 제안하는 식으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말 잘했어. 너는 천재야. 하며 자기 칭찬도 시도해보자.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면 굳이 직장 상사나 선배에게 칭찬을 듣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나는 책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스스로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일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고 유쾌한 기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게으름을 물리친다. 가끔 스케줄 등을 적을 때 본인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개발세발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나 혼자 볼 건데 뭐 어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쓰곤 하는데 만약 글씨와 행동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안다면 결코 이런 메모를 하지 않을 것이다. 늘 생기 넘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메모를 쓸 때에도 깔끔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글자를 알아보기 쉬워야 어떤 일이든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의욕이 샘솟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보면 본능적으로 귀찮다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스케줄러에 적힌 글씨가 한눈에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은 아침 먹기 전에 해치워야지 라고 의욕이 생기지만 알아보기 힘들게 적혀 있으면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행동도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아래 두 종류의 글자를 한번 비교해보자. 어느 쪽이 좀 더 간결해 보이는가? 오후 5시까지 리포트 10장 쓰기. 아마 위쪽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몸이 좀 더 쉽게 움직일 것이다.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행동 역시 귀찮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응용심리학 조교수 송현진 박사는 가독성 좋은 아리알 폰트와 가독성이 나쁜 브러쉬 폰트를 각각 12포인트로 동일하게 사용하여 운동 습관에 대해 질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당신은 얼마나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2가지 폰트로 타이핑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점수로 매기도록 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본 사람들은 7점 만점 중에 평균 4.8을, 가독성이 나쁜 폰트를 본 사람은 평균 3.5점의 점수를 주었다. 이는 글자가 읽기 힘들수록 행동에 착수하는 일을 귀찮게 여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송현진 박사는 운동할 의욕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했는데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본 사람은 평균 4.5점, 가독성이 나쁜 폰트를 본 사람은 평균 2.9점의 점수를 주었다. 지저분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스케줄을 보면 절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수첩이나 노트에 스케줄을 메모할 때에는 가능한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글씨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 나중에 다시 수첩을 살펴볼 때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하고 쉽게 의욕을 느끼게 된다. 사랑받는 나르시스트의 말버릇.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무척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 인생이 즐거워진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나르시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 부디 안심하고 나르시스트가 되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독일 민스턴 대학교의 미자 박 심리학과 교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르시시즘 정도를 측정하는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차례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이 되어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의 인기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나르시스트로 분류된 학생일수록 자기소개에서 받은 인기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며 싫어할 것이라는 인식은 터무니없는 오해였던 것이다. 실은 그 반대로 나르시시스트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어째서 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미자 박 교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학생일수록 이야기할 때 표정이 매우 풍부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큰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하는 특징도 보였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이러한 몸짓 역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평가됐다. 나르시시스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도 밝혀졌다. 시시한 농담도 재미나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웃게 된다. 그러니 재미있는 사람일수록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에서도 차별점이 보이는데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옷차림이 밝고 화려해서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다. 원래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한 나르시시스트의 취향이 반영된 이러한 옷차림 또한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오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도 좋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항상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행복을 위한 자아도취를 맛보도록 하자. 버티면 돈을 받는 게임이라는 생각.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우리는 금전적인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면 대부분 마음을 고쳐먹는 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산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를 업무나 일상생활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조금 짜증이 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래, 이걸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면 견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든 돈과 결부시키는 것이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는 독자들도 있을 테다. 그러나 돈이라는 물질적 대가가 인간에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돈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도 거뜬히 참아내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샤론 베이커 박사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차가운 얼음통을 통에 준비해두고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다른 쪽 손을 얼음물에 집어넣어 얼마만큼 고통을 참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물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상태라 누구나 버티기 힘든 조건이었다. 참가자들이 참아낸 시간을 측정해보니 대부분 평균 110.10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이어서 연구팀은 조건에 살짝 변화를 주어 다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4분 동안 버티면 $2의 보수를 주고 이후 1분이 늘어날 때마다 $1씩 추가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버티는 시간이 평균 307.30초까지 늘어났다.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약 3배가량 인내심이 강해지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참으로 돈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렇게 돈이 관련되면 사람은 상당한 수준까지 인내력을 끌어올리곤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 두면 괴롭게 느껴지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는 스스로 이렇게 타일러 보자. 이건 게임이나 마찬가지야. 참고 버티면 돈을 보상으로 받는 게임. 분명 하기 싫은 일도 즐거운 도전처럼 느껴질 것이다. 설령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선뜻 힘을 내게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버티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편을 택하도록 하자. 뭐뭐만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아.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은 스스로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꿈을 찾을 거야 라고 소리 높여 외쳐본들 하고 싶은 일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꼽아서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법은 어떨까? 한마디로 소거법을 이용해 꿈을 찾아보는 것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레이첼 맥도날드 교수는 연구를 통해 소거법의 유용성을 증명한 바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고민하는 편이 때에 따라서는 의욕을 고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교수 연구팀은 약 8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했다. 자연 친화적인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성가시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맥도널드 교수의 연구는 흥미로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우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26가지로 압축했다. 샤워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등의 항목이었다. 그런 다음 한 그룹에게는 26가지 항목 중 하고 싶은 활동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지시했다. 그랬더니 26개 중 평균 12.8개의 활동만 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대로 다른 그룹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활동에 선을 그어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활동의 개수를 헤아려 보니 26개 중에 평균 18.9개라면 할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하고 싶은 일만 찾으려고 하면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그래, 이거만 아니면 괜찮아 하는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후해진다.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인가?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살짝 바꿔보자. 야근이 싫은 사람이라면 야근만 없으면 우선 무엇이든 괜찮다는 식으로 금방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분명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보다 좀 더 수월하게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찾으셨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